안녕하세요. 노2만 들으시는 분 안 계시죠? 노1 들으셨던 분들이죠, 다. 오늘은 아직도 제가 눈이 좀 불편합니다. 오늘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차피 한 다음 주 정도나 돼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14페이지요. 노동법의 법원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노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총론은 노1에도 나올 수 있고 노2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총론에서 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노동법의 법원은. 먼저 법원의 의미 보시면, 법원이란 노동관계상의 법적 분쟁에서 법 해석과 적용의 기준이 되는 규범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관계상의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규범까지 활용을 해서 이걸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죠. 어떤 규범까지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할 때 그 법원이 아닙니다. 이건 한자로 하면 이거죠. 한자로 하면 법원 이겁니다. 한자로 하면. 그러니까 이 사용 종속 관계에 어떤 법까지 적용할 것인가, 어디까지 적용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법원의 유형 보시면은 성문법, 헌법, 기타 노동관계 법령은 당연히 노동법의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헌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통령령, 대통령령은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고 해요. 법의 시행령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성문법이니까 이제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거고요. ILO 협약. ILO 협약은 좀 이따 뒤에 나오는데 모든 ILO 협약이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지문에 ILO 협약은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비준협약의 경우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 됩니다. 밑줄 그어두세요. 비준협약의 경우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비준이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국회 동의를 얻는 거죠. 비준협약의 경우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다음에 노동자치법입니다. 노동자치법은 보통 노동자치법 얘기할 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뭐 조합규약을 노동자치법이라고 합니다. 뭐 단체협약 그냥 간단하게, 단체협약은 노조하고 사용자 사이에 체결하는 협정이고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 규율과 근로 조건에 대해서 정한 규칙입니다. 취업규칙 말 그대로. 그리고 규약은, 조합규약은 노조가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칙이에요. 조합규약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통 노동자치법이라고 하는데, 이 노동자치법도 보통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인정이 되죠.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노동관습법입니다. 관습법. 거기 보시면 판례가 하나 나오죠. 노동관행이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구성원이 아무런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된 경우에는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동관행이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노동관행이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건 아니고, 이 판례에서 말하는 요건을 갖췄을 때 이제 노동법의 노동관습법이라고 인정이 돼서 법원이 된다는 얘기죠. 모든 노동관행은 노동법의 법원이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요. 다음에 노동판례입니다. 노동판례. 노동판례는 일단 판례는 법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법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근데 그 대법원 판례 같은 건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는 거죠.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판례하고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면은 대법원에 가서 어차피 그게 이제 또 질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는 거죠.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는 거지
판례도 노동법의 법원이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거 틀린 지문입니다. 다음에 행정해석 나옵니다. 행정해석이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데 불과하므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여기서 법원은 이 법원은 아니죠.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얘기할 때 법원입니다. 이건 일단 행정해석은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죠. 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건 지난 시간에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침, 예규, 지리회시 이런 것도 행정해석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대신 이 표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이건 행정해석의 다른 표현입니다. 행정해석 다른 표현이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로계약 사용자의 지시권에 대해서는 법원성을 부정한다. 이건 통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에 따라서는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지시권도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인정하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지시권도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인정하시는 교수님의 제자분들이 들어가면은 이걸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출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그 문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지시권은 통설은 법원이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법원 간 충돌 시 효력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법원의 유형을 봤지만 여러 법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법원들이 비슷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법원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법원을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건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동등한 규범 사이의 충돌이 있을 때 또는 상하의 규범상의 충돌이 있을 때를 구분해서, 동등한 규범 사이의 충돌이라는 얘기는 근로기준법하고 노동조합법 둘 다 법률이죠. 이런 걸 동등한 규범 사이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하의 규범상의 충돌은 헌법보다 하위 규범이 법률이에요. 법률보다 하위 규범은 시행령입니다. 그리고 시행령보다 하위 규범은 이제 단체 협약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하고 단체 협약하고 충돌이 있을 때 이걸 이제 상하위 규범 사이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법원 간 충돌 시 효력 관계가 이제 해결하는 원칙이 4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등한 규범 사이의 충돌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신법 우선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을 합니다. 이걸로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상하위 규범 간의 충돌이 있을 때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을 해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유리조건 우선 원칙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동등한 규범 사이의 충돌이 있을 때 신법 우선 원칙부터 볼게요. 다른 말로 하면 질서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제정된 법은 그 이전에 제정된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만약에 근로기준법에
A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B라는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B라는 규정이 A라는 규정보다 근로자한테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게 신법 우선 원칙입니다. 신법 우선.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밑줄 그어주세요. 적용 범위가 같은 두 개의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 후에 성립된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이제 단체 협약이 있어요. 근데 유효기간이 종료를 해서 이제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는 거죠. 신법 우선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단체 협약하고 단체 협약이면은 동등한 규범 사이 충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네. 다음에 동등한 규범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는 원칙으로서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특별법의 반대말이 뭡니까? 일반법이죠. 일반법, 특별법 이렇습니다. 보통 일반법은 특별법에 비해서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좁아요. 일반법에 비해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법의 일반법을 보통 민법이라고 합니다. 민법의 가장 대표적인 특별법은요? 상법이 민법의 가장 대표적인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모든 일반 상인한테 적용이 되는데 상법은 상인 간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좁죠. 그러니까 민법하고 상법하고 충돌이 있을 때는 상인이면은 상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게 특별법 우선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일반법에 대해서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선언법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관계 밑줄 그어주세요. 선언법이 뭘 정한 거라고 그랬죠? 선언의 근로조건을 정한 게 선언법입니다. 그러니까 선언에 대해서는 일반법 역할을 하는 근로기준법보다 선언법이 먼저 적용이 되고 거기에 규정이 없을 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특별법 우선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장 단위 단체 협약에 기업 단위 단체 협약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장 단위 단체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거기도 밑줄 그어주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장 단위 단체 협약하고 기업 단위 단체 협약하고 적용 범위가 뭐가 넓을 것 같습니까? 기업 단위가 높겠죠. 기업 안에 사업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기업 단위 단체 협약하고 사업장 단위 단체 협약은 뭐가 특별법일까요? 사업장 단위 단체 협약이 특별법이겠죠. 그러니까 사업장 단위 단체 협약하고 기업 단위 단체 협약이 충돌을 하면은 사업장 단위 단체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게 특별법 우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단체 협약하고 단체 협약 관계고 이것도요. 그러니까 동등한 규범 사이 충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신법 우선 원칙이나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에 상하위 규범 간의 충돌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뭘로 해결한다고 그랬죠?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걸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상위법 우선 원칙 있죠? 보통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고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이 시행령, 그 다음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사용자의 지시 이렇게 내려갑니다. 순서를 따지면. 그러니까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한다는 건 원칙적으로 헌법하고 법률이 충돌이 있으면 헌법이 적용이 되고 헌법하고 시행령하고 충돌이 있어도 헌법이 적용이 되고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충돌이 있을 때 법률이 적용이 되고 시행령하고 단체협약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시행령이 적용이 되고 이게 상위법 우선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이제 상하위 규범 사이는 이걸로 해결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예외가 거기 4번 유리조건 우선 원칙입니다. 이건 뭐냐면 거기 보세요.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이란 하위유 법원이 상위유 법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위유 규범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상위유 법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 예를 들어서 거기 그 상위법 우선 원칙에서
단체협약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단체협약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근데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하다. 그럼 근로계약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유리조건 우선 원칙입니다. 유리조건 우선 원칙. 그래서 그 노원 시간에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 두 번째 페이지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근로기준법 거기 15조하고 이제 97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둘 다. (15조는) 근로기준법하고 근로계약 사이의 유리조건 우선 원칙을 법조문 자체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보세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한다. 이걸 반대 해석을 하면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하면 무효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법조문 자체에서 근로기준법하고 근로계약 사이의 유리원칙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죠? 그리고 밑에 97조 보세요. 이건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사이의 유리원칙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한다. 미달하는 부분이 무효니까 근로계약의 취업규칙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하면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도. 그래서 법조문 자체에서 근로기준법 15조에서 근로기준법하고 근로계약 사이의 유리원칙을 인정을 하고 있고 97조에서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사이의 유리원칙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만약에 지문에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유리조건 우선 원칙으로 해결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맞는 지문인가요?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유리조건 우선 원칙으로 해결한다. 틀린 지문이죠?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이걸로 해결하죠. 상하이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이걸로 해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문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럼 문제에. 노동법의 법원을 봤고요. 다음에 노동법의 연역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필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거기 우리나라 노동입법에서 1공화국 재헌헌법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수립이 됐죠.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니까 해방 후에 이제 수립이 된 거죠. 1공화국이 그 재헌헌법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자와 소년 근로를 특별히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단결권 단체 교섭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 근로자 이익 분배 균정권을 인정을 하고 있다. 밑줄 그어주세요. 거기. 재헌헌법에서 인정을 했는데 그 옆에 써놓으세요. 3공헌법에서 삭제 이렇게. 4번 근로자 이익 분배 균정권은 3공화국 헌법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2번 헌법의 근거 규정에 의해서 노동관계법을 제정을 했다. 거기 있는 1번에 있는 근로기준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그리고 2번에 있는 노동조합법. 이 노동사법이 195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1953년 노동사법 제정. 1953, 다 객관식용입니다, 이거. 1953년 노동사법 제정. 근데 그 노동사법 중에 노동조합법이 있죠, 거기. 2번에. 거기 중에 그 두 번째 줄에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밑줄 그어두세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주의 채택하고 있다. 밑줄 그어두세요. 지금 아직 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부당 노동행위라는 건 사용자에 의한 노동 3권 침해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라고 합니다.
사용자에 의한 노동 3건 침해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데, 이 1953년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만 인정한 게 아니고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부당 노동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주의를 채택을 하고, 원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방법이 원상회복주의가 있고 처벌주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처벌주의를 채택했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3공화국. 3공화국에서 이제 노동조합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1번에 노동조합법 개정이 나와 있죠. 그 2번 그 개정 내용이 보세요. 첫 번째 줄 끝부분에 산별노조 강제라고 써 있습니다. 밑줄 그어두세요. 산별노조 강제는 좀 이따 무슨 말인가 설명해 드릴게요. 노조법 들어가서. 그리고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 삭제. 조금 전에 1953년도 노동조합법에서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다고 그랬죠. 그걸 삭제했다는 겁니다. 이때 3공화국에서. 그리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주의가 아니고 원상회복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이때. 그리고 노사협의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 밑에 써놓으세요. 노사협의제도 도입 밑줄 그어 놓으시고 노조법의 규정 이렇게 써놓으세요. 노조법의 규정.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에 노사협의회를 규정을 신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지금 여기 연역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좀 이따 노조법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쭉 넘어가셔서 21페이지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영국의 노동입법입니다. 영국의 노동입법. 개별적 근로관계법 보시면은 도제 보건 및 도덕에 관한 법률. 이게 최초의 공장법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노동법이란 얘기죠. 1802년. 그리고 두 번째 공장소년 노동법이 있죠. 이 공장소년 노동법에서 근로감독관을 최초로 규정을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라는 걸. 거기 2번 보시면은 집단적 노사관계법 나와 있죠. 이 노동 3건의 법적 승인 단계는 원래 첫 번째 단계는 금지 단계였어요. 금지 단계. 노동 3건의 법적 승인 단계, 금지 단계는 단결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를 만드는 걸 못하게 했다는 얘기죠. 이때는 단결 자체를 금지시켰어요. 노조를 못 만들게 했다는 거죠. 노조를 만들면 처벌했다는 거죠.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단결금지법 있죠? 노조를 만들면은 형사상 공모죄로 처벌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소극적 방임 단계죠. 소극적 방임 단계인데 이 소극적 방임 단계는 민사면책은 인정을 안 하고 형사면책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면책은 인정을 안 하고 형사면책은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어도 형사처벌은 안 했다는 얘기죠. 형사처벌은 안 했다. 그게 2번이죠. 2번 단결책임 폐지법. 단결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세 번째가 이제 합법화죠. 합법화 단계입니다. 승인 단계죠, 이게. 이제 승인 단계인데 여기서는 이제 민사면책까지 인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민사면책까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면책까지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게 거기 나와 있는 4번 노동쟁의법이죠. 민사면책 인정.
다음에 독일의 노동입법입니다. 뭐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단체협약법,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최초로 인정한 게 이 단체협약법입니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최초로 인정한 게 이 단체협약법이에요. 다음 2번, 그 다음 페이지 바이마르 헌법 나와 있죠? 노동법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게 이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노동 3권, 근로권하고 노동 3권을 헌법상 최초로 인정한 게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권이나 노동 3권, 근로 3권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로 3권하고 근로권이나 노동 3권을 이런 것들을 보통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해요. 사회적 기본권하고 생존권적 기본권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건 똑같은 말인데 그런 그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상 최초로 인정한 게 바이마르 헌법이에요. 바이마르 헌법. 그래서 이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이제 근로권, 노동 3권을 헌법적으로 이런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바이마르 헌법이 이제 그 노동법 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바이마르 헌법은 그 시행이 안 됐어요. 시행이 못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와서 집권을 하는 바람에 바이마르 헌법은 이제 시행이 안 된 겁니다. 그게.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협동적 노사관계법이 있죠. 협동적 노사관계법은 뭐 이제 지금 우리 법으로는 이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노사협의회 같은 거, 노사협의회 있죠? 노사협의회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미국의 노동입법인데 그 외국의 비교 노동법사에서 시험하고 가장 관계 있는 건 미국의 노동입법입니다. 나중에는 여기만 보시면 되죠. 뭐 이제 직전에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거의 미국의 노동입법이 1번부터 6번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4번 와그너법입니다. 그래서 지문에 여러 법이 나와 있는데 와그너법이 있다. 그럼 그게 정답일 확률이 높죠, 굉장히. 100% 보장은 못하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먼저 미국의 노동입법 중에서 셔먼법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단결을 금지했다. 노동조합 자체를 못 만들게 했다는 거죠. 이 셔먼법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이 셔먼법은 산업의 독점 금지를 규정한 경제입법이에요. 산업의 독점 금지를 규정한 경제입법인데 노조 결성도 이제 독점적 행위로 봐서 이제 그 단결을 금지시켰다는 거죠. 셔먼법에서. 두 번째 클레이턴법,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최초로 선언한 게 클레이턴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3번 노리스 라가르디에 법 1932년인데 비열계약의 불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비열계약, 환경계약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열계약이나 환경계약은 똑같은 얘기인데 뭐 비열계약은 이런 거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걸 고용 조건으로 하는 계약, 뭐 이런 걸 이제 비열계약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와그너법입니다. 와그너법이 거기 이제 1935년이라고 돼 있죠? 1935년이라고 돼 있는데 1930년대는 미국 어떤 시대죠? 대공황 시대입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대죠. 그러니까 이 와그너법이 나오는 시대적 배경은 대공황 그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대공황 극복을 위해서 노조 우위를 인정한 게 와그너법입니다. 이 대공황 극복을 위해서 노조 우위를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독점적 이윤을 노조한테 배분을 한다는 거죠. 노조한테 배분을 하면 결국에는 근로자들한테 가니까 근로자들한테 이윤이 가면은 그만큼 수요가 늘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공황을 극복하자 이런 의도에서 이제 그 와그너법을 제정을 한 건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이 와그너법입니다. 그래서 이 와그너법의 내용 보시면은 클로즈샵을 인정을 했다. 클로즈샵은 노조원만 고용할 수 있는 게 클로즈샵입니다.
노조원만 고용할 수 있는 게 클로우즈 잡이고, 클로우즈 잡하고 비슷한 게 클로우즈 샵은 노조원만 고용할 수 있는 게 클로우즈 샵인데, 그 밑에 나와 있는 유니온 샵은 누구나 고용할 수 있는데 일단 고용이 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게 유니온 샵입니다. 그래서 와그너법은, 그러니까 클로우즈 샵이 인정이 돼버리면은 일단 취업을 하려면 노조에 가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조 우위를 인정한 거란 얘기죠. 이건 당연히. 그래서 클로우즈 샵을 인정을 했다. 그리고 사용자 측 부당 노동행위를 신설했다. 그러니까 부당 노동행위를 최초로 신설한 게 이 와그너법이에요. 아까 부당 노동행위가 뭐라고 그랬죠? 사용자에 의한 노동 3권 침해 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당 노동행위를 최초로 신설한 게 이 와그너법입니다. 와그너법. 그리고 이런 노동 3권을 법적으로 보장을 최초로 했습니다. 와그너법에서 법적으로 보장을 했어요. 노동 3권을 법적으로 보장을 했다. 그리고 배타적 교섭제를 인정을 했다. 배타적 교섭제라는 건 과반수 노조만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과반수 노조만. 아무리 노조가 많아도 그 중에 과반수 노조가 하나 있으면 그 노조만 교섭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동위원회를 신설을 했어요. 이때 노동위원회를 최초로 신설을 한 게 이제 와그너법입니다. 눈에 익혀두셔야 돼요. 와그너법에서 이런 것들을 인정을 했다라는 걸 눈에 익혀두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5번 테프트 하틀리법입니다. 이건 1947년이죠.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서 아까 조금 전에 와그너법은 노조 우위를 인정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노조 우위를 인정했다고 생각을 해서 노조 권한을 제한한 게 테프트 하틀리법입니다. 1947년에. 그래서 여기서 인정한 대표적인 게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을 했어요. 밑줄 그어주세요.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을 했다. 아주 중요하죠.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다. 테프트 하틀리법에서. 그리고 클로우즈샵을 부정을 하고 유니온샵을 인정했다. 유니온샵도 노조한테 유리하긴 한데 클로우즈샵에 비해서는 조금 불리해진 거죠. 그렇죠. 다음에 랜드럼 그리핀법 1959년인데 이건 그 노동조합의 내부 운영을 규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합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서 공산주의자 조합 간부 취임 같은 걸 금지시켰어요. 이때 50년대 미국에서 메카시 열풍이 불었죠. 메카시 열풍, 메카시 상원 의원이 그 공산주의자를 색출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 랜드럼 그리핀법을 제정을 해서 그 공산주의자 조합 간부 취임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죠. 여기에 그것도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법은 4번하고 5번입니다. 4번하고 5번. 다음에 ILO입니다. 국제노동기구. 목적 보시면은 국제적 협력을 통한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1919년 밑줄 그어주세요. 1919년 베르사유 평화조약 제13편 노동편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국제기관이다. 거기까지. 연역 로버트 오웬, 다니엘 르그랑이라는 사람이 국제노동행위의 필요성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베를린 국제노동회의를 1890년에 개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최초로 실시된 국제노동행위라고 합니다. 최초로 실시된 국제노동행위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제노동기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ILO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ILO가 처음 출범했을 때는 이제 국제연맹의 산하기구였어요. 국제연맹의 산하기구였는데 지금은 국제연맹이 아니고 국제연합이죠. 유엔이니까. 지금은 유엔의 산하기구가 아니고 전문기구죠. 전문기구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유엔하고 이제 ILO하고 동등한 관계라는 거죠. 동등한 관계다. 그래서 거기 26회 총회 필라델피아 선언이 있죠. 1944년. 이 필라델피아 선언의 제목은 ILO 목적에 관한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ILO 목적에 관한 선언. 거기 1, 2, 3, 4번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오지선다에 내기 좋죠. 가끔 ILO 필라델피아 선언의 내용이 아닌 것은 하고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게 뭐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죠. 근데 없잖아요. 비정규직 문제는. 거기 1, 2, 3, 4번에. 근데 뭐 1940년대는 비정규직 문제 자체가 없었죠. 그게.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이겠죠. 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지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ILO 필라델피아 선언 내용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게. 그리고 ILO는 1969년에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했고요. 조직, 총회, 국제노동회의는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회를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각국 대표단 4인으로 구성된 3자 협의기구 밑줄 그어주세요. 4인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한 나라 대표가 4인이란 말입니다. 그 4인은 정부 2인, 근로자 대표 1인, 사용자 대표 1인 해서 4인으로 구성된 3자 협의기구다. 그러니까 노사정 3자 협의기구란 얘기죠. 그리고 이 총회에서는 조약으로 할 것인가 권고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의결정족수가 거기에 나와 있듯이 출석한 총회 대표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4번 가입 방식. 유엔 회원국은 통지만으로 가입하지만 비회원국은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이제 152번째로 가입을 했는데 우리가 가입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에 유엔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입은 그 통지로 가입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협약과 권고 나와 있죠. ILO 협약.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준협약은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협약은 가맹국이 비준함으로써 구속력이 인정된다. 그렇죠. 비준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거니까 구속력이 인정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협약이 아니고 권고 같은 경우에는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권고는 협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밑줄 그어두세요. 그냥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음 6번 주요 협약 비준 여부입니다. ILO 협약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200개가 넘습니다. 총 협약은. 근데 ILO 협약 중에서 핵심 협약 8개가 있어요. 핵심 협약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비준한 게 4개고 비준하지 않은 게 4개입니다.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미비준협약 4개, 비준협약 4개 다 암기하시면 가장 좋은데 그게 다 힘들다. 그러면 미비준협약 4개는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미비준협약 보시면은 29호 강제 근로에 관한 협약이고요. 다음에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그리고 98호 단결권 및 교섭권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그리고 105호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 비준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비준하지 않은 협약의 공통점은 노동 3권과 관련된 거. 옆에 써놓으세요. 노동 3권과 관련된 협약. 그리고 또 강제근로와 관련된 거. 거기 29호가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이고 마지막에 105호가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이죠. 둘 다 비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3권과 관련된 거 그리고 강제근로와 관련된 협약은 비준하지 않았다. 비준협약 4개 읽어보세요. 한번.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고 오늘하고 다음 시간 앞부분만 지나면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부분에 어려운 걸 좀 공부를 하시다가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까 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